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크리스트교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선생님이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한 번 더 찍었습니다. 그 전 강의가 너무 길어지는 바람에 여러분들에게 조금 부담이 될까봐 조금 더 축약해서 강의를 좀 다시 찍어보려고 여러분들에게 부담을 덜어드리려고 다시 찍게 됐습니다. 나름대로 천천히 시간이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이 강의를 이렇게 천천히 들으시고 나는 좀 알아먹을 만해, 그리고 시간이 조금 부족해 라는 친구들은 1.5배수 정도로 해서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게 자기 주도적으로 강의를 좀 들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도 나름 조금 더 시간을 줄여서 아끼는 방향으로 쳐내고 조금 더 간략하게 강의를 좀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크리스트교를 배울 건데요. 크리스트교라는 이 종교 자체가 서양사라는 역사 속에서 매우 중요한 한 축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중서의 유럽이 지방 분권화되고 있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하지만 이 분권화되고 가고 있는 이 중세 유럽을 그래도 하나로 연결한 것이 바로 크리스트교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관식이랄지, 그리고 신도들이 기증한 토지랄지,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서서히 교회랄지 교황이랄지 이런 세력 자체가, 크리스트교 자체가 좀 봉건 세력화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강력한 봉건 세력화와 함께 반대로 또 부작용, 교회라는 것이 세속화가 되면 당연히 부작용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부를 축적하고 권력화되는 만큼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발전 과정을 살펴보는 강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동서교회의 분열부터 동서교회의 분열이 11세기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11세기부터 쭉 15세기가량까지 이때까지 선생님이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이것이 왕권이고요. 이것이 교황권을 의미하는 그래프입니다. 서로 어때요? 조금 대조적인 모습이죠. 교황권이 올라갔을 때는 왕권이 상대적으로 약화되네.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그래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시기적으로는 11세기 동서교회가 분열한 이후부터 콘스탄츠 공의회가 끝나는 15세기 초반 정도까지의 이야기를 교황권과 왕권의 대립 축을 바탕으로 사건 하나하나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기 전에 크리스트교가 간단하게 주요 사건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로마 시대 때 크리스트교가 가장 먼저 등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테오도시우스 황제까지 국교화될 때까지 우리가 이제 배운 바가 있어요. 그래서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 때부터 시작을 해서 초반에는 크리스트교가 상당히 박해를 받았는데 그 이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공인을 받았고, 그리고 몇 년 있지 않아 바로 로마 시대에서 이 크리스트교가 국교화되는 모습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정치적으로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이제 서쪽, 동쪽 나눠서 이 소로마가 게르만족이 들어오면서 멸망을 해요. 그리고 이쪽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프랑크 왕국, 그리고 프랑크 왕국의 분열로 인해서 동프랑크, 중프랑크, 서프랑크로 이렇게 분열을 하면서 지금의 프랑스, 독일 이렇게 역사를 우리가 배워갔다라는 이런 이야기 배웠죠. 자, 이제 오른쪽은 어때요? 오른쪽에서는 계속해서 비잔티움 제국이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를 다음 시간에 배울 거예요. 다음 시간에 비잔티움 제국을 이제 배울 건데 그 들어가기 전에 이제 오늘은 전체적인 크리스트교에 대해서 배우는 겁니다. 8세기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비잔티움의 황제가요, 성상 파괴령을 내려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또 간단한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그 프랑크 왕국
이야기를 하면서 선생님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바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10세기가 되면은 서서히 교회가 점점 세속화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세속화하지 말자라고 이제 정화운동을 펼치는 와중에 클린이 수도원 이런 것도 이제 간단하게 선생님이 세속화 부분 설명하면서 이따 이야기를 드릴게요. 그리고 11세기에 완벽하게 이제 동서교회가 분열을 합니다. 자, 동서교회의 분열 이야기부터 좀 먼저 해볼게요. 소로마 제국이 무너진 이후에 크리스트 교회 5대 교구 중에 3개 교구가 이슬람 세력의 지배 아래 들어갑니다. 지도를 한번 그 그림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크리스트교가 지금 이렇게 국교화까지 확산이 됐는데 원래는 5대 교구가 이렇게 있었죠. 그죠? 5대 교구. 그래서 5대 교구가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결국에는 3개 교구가 이슬람 세력의 지배 아래로 들어가게 돼요. 남은 2개의 교구. 남은 2개의 교구 중에서 로마의 교구는 서유럽 교회가 되는 거고 서유럽의 영향권에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콘스탄티노폴리스라는 이 교구는 비잔티움 제국의 동유럽 교회를 대표하는 이렇게 비잔티움 제국을 대표 그리고 이쪽은 이제 게르만족이 들어왔기 때문에 프랑크 왕국부터 새롭게 이 영향력 하에 있는 교구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요. 로마 교회의 주교가 우리가 정통성이 있어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교황이라고 칭합니다. 실제로 예수의 제자인 그러니까 예수님 그리고 그 아래 이제 대표 제자였던 베드로 이 베드로의 후계자가 바로 교황이다. 바로 로마 교황이다 라고 하면서 로마 교회의 주교가 예수의 제자인 베드로의 후계자임을 강조하여 자기들이 교황이라고 스스로 군림을 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앞으로는 교황 하면은 대표적으로 로마의 주교의 의미라는구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셔도 돼요. 이런 상황 속에서 비잔티움 황제였던 레오 3세가요. 726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상 파괴령을 내려요. 그러면서 콘스탄티노폴리스 교회와 로마 교회가 이제 동서교회가 대립이 격화됩니다. 어째서 이 성상 파괴령이 이제 문제가 됐을까? 이 이야기도 지난 시간에 프랑크 왕국에서 그 카롤링거 대제 보면서 이야기할까요? 카롤루스 대제 2 피핀이 교황의 지지를 받아서 카롤루스 왕조가 이제 세워졌는데 서로마 왕제로 대관식을 해주죠. 이 이야기를 할 때 선생님이 설명을 드린 바가 있어요. 그죠? 자, 로마 교황청은 간단하게 또 이야기를 드릴게요. 또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으니까. 로마 교황청은 게르만족의 포교에 있어서 성상이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성상 숭배 금지령 자체를 따를 수가 없는 입장이죠. 왜? 게르만족은 문자를 몰랐기 때문에. 하지만 비잔티움 황제에서 또 그 간섭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그 목표 어떻게 보면 명분도 있었기 때문에 이 성상 파괴령을 내렸을 때 비잔티움 제국의 황제인 레오 3세가 성상 파괴령이라는 이러한 명령을 내렸을 때 로마 교회에서는 반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대립을 하다가 결국에는 1054년에 결국에 동서교회가 분열을 하게 됩니다. 동서교회가 분열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는 로마 교황 중심의 로마 가톨릭 교회로 그 다음에 동쪽에서는 비잔티움 제국 황제를 교회의 수장으로 하는 그리스 정교회라고 이렇게 두 개로 동서교회가 11세기 1054년에 완벽하게 분열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이제 로마 카톨릭을 좀 중심적으로 지금 이제 1054년에 11세기 완벽하게 분열은 됐지만 우리는 이제 로마 카톨릭 교회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는 어떻게 발전을 했느냐? 교회가 이제 서쪽에 로마 카톨릭 교회를 중심으로 보니까 정치적으로도 우리가 여러분 어떤 정치를 생각을 해야 돼요? 프랑크 왕국 생각을 하셔야겠죠. 이쪽에서의 이제 로마 카톨릭 교회는
이제 정치적으로도 프랑크 왕국이랄지,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배웠지만 신성 로마 제국, 그렇죠. 독일의 황제에게, 오토 1세에게 대관식을 해줬잖아요. 그죠?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제 이 오토 1세가 대관식을 이후에 명실상부 황제가 됐죠. 그래서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독일의 왕이 이제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되는, 이렇게 이제 로마의 카톨릭은요, 프랑크 왕국이랄지 신성 로마 제국과 제휴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한편으로는 어떠한 이유도 있었겠어요? 비잔티움 제국 황제로부터, 그 간섭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했던 목표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이런 모습을 하나 보였고, 경제적으로도 봅시다. 경제적으로도요, 유럽인들의 일상생활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가톨릭 자체가 기증이랄지, 그리고 개간으로 인한 막대한 토지를 소유하게 되면서 이 로마 가톨릭의 세력이 확장을 하게 됩니다. 상당히 확장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점차 교회가 세속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 세속화되는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봅시다. 세속 권력이 이제 성직자의 임명권을 차지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해요.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해보겠습니다. 4세기 이후에 교회가 큰 재산의 소유자가 되니까 세속화 현상이 발생한다라고 했어요. 그러자 성직자가 세속적인 봉건 영주가 됩니다. 교회의 세속화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죠.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세속화가 된다라는 것은 정치적인 세력과 손을 잡는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손을 잡게 된과 동시에 정치적인 세력 하에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자, 성직자 임명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다시 더 자세히 해봅시다. 지난 시간에 오토 1세가 대관식을 한 이후에 독일 황제가 그때부터 임명권을 장악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자, 오토 1세. 동프랑크에서 오토 1세 이야기 제가 했죠, 선생님이. 그죠? 그래서 마자르족, 슬라브족을 저지를 시키고 이탈리아 내랑까지 진압을 하면서 교황을 지원해줘요. 그 대가로 교황이 대관식을 해주죠. 너는 앞으로 동프랑크의 왕,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독일의 왕일 뿐만 아니라 이제 신성 로마 제국, 다시 한번 소로마를 세우는 이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야라고 하면서 이제 오토 1세가 황제가 되거든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독일 국왕이 황제를 겸하는 신성 로마 제국의 기원이 되면서 이때부터 이제 이 오토 1세가 독일 황제가 임명권을 장악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임명권을. 그 이후에 이제 독일의 황제가 물러가요. 그렇지만 물러간 이후에도 이 로마 귀족들이 계속해서 교황을 오히려 반대로 선택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유럽 전역의 교회가 노르만 세력이랄지 마자르족 세력의 침입에 이게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의 성직자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 세속제후의 봉신이 되는 길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속제후의 봉신이 되어버리니까 그 세속제후들이 교황이나 그 성직자 임명권을 가져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자, 다시 이렇게 쉽게 표현을 해볼게요, 선생님이. 얘들아, 성직자를 임명하는 거는 누가 임명을 해야겠어? 교황이 임명을 해야 돼요? 황제가 임명을 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황제는 세속 세력의 가장 꼭대기에 있는 군주이고 교황은 크리스트교 세상에서의 가장 꼭대기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교황이 임명을 해야지.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이 되는 거예요? 교황이 이 크리스트교 자체가 세속화되다 보니까 세속화 세력의 그 자신들의 그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세속제후의 봉신이 되다 보니까
교황은 물론이고 그 아래에 있는 성직자 임명권까지도 황제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세속 제후들이 가져가 버리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이제 이해되셨죠? 그래서 성직자 임명권을 세속 권력이 차지했다라는 거. 세속 권력이. 여기서 세속 권력이라고 하면 황제를 포함해서 등등등의 제후들이겠죠. 이 세속 권력들이 성직자를 임명하는 임명권을 가져가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교회의 세속화로 인한 결과겠죠. 그러면서 또 세속화에 대한 이야기, 성직 매매가 이루어지고요. 사고 파는 성직을. 그 다음에 성직자가 또 혼인을 하는 등의 타락도 보여요. 그러면서 이제 이러면 안 된다. 이러지 말자라고 하면서 교화를 정화시키려는 개혁운동이 일어납니다. 대표적인 정화운동이 10세기의 클리니 수도원 운동이에요. 내용을 좀 이야기만 간단하게 드릴게요. 봉건적인 토지 보유하지 말자. 토지를 포함한 모든 재산을 신자들의 자유로운 회사로 간주하고 봉건적 의무를 지지 말자. 그리고 수도원장의 선거는 모두 다 수도사가 행하자. 그리고 우리는 정화하는 운동에 맞게 필사랄지 노동이랄지 공동 예배랄지 이런 곳에 보다 많은 시간을 보내자. 라고 하면서 일어난 클리니 수도원 운동.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봉건적인 토지 보유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반대로 봉건적인 의무를 이제 지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10세기에 세속화가 진행이 되고 있었고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로 클리니 수도원이 교회를 정화시키려는 개혁운동이 있었다라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러한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결국에는 이제 1054년에 동서교회가 완벽하게 지금 현재 계속 서로마 카톨릭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그러면서 1054년에 분열이 됐고 이제 본격적으로 교황권과 왕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발단이 바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성직자 임명권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발단이 돼요. 카노사의 굴욕. 이 사건 먼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발단은 교황이었던 그레고리우스 7세가 이 교황 역시 클리니 수도원 출신이에요, 여러분.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클리니 수도원 출신이었던 그레고리우스 7세가 세속 군주의 성직자 서임을 금지시킨다라는 것이 발단이 됩니다. 그러자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하인리 4세가 반발을 일으켜요. 무슨 말이야?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성직자를 서임을 했는데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서 반발을 하는 거죠. 그러자 교황이 황제를 파문시켜버려요. 물론 황제도 교황을 폐위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이때 당시에 제후들의 지지를 얻지 못해요. 결국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황제가 이탈리아의 카노사성으로 교황에게 찾아가서 사죄하게 됩니다. 교과서에 여기에 대한 사진 자료가 있어요. 봅시다. 자, 카노사의 굴욕이라고 해서 사진 자료인데요. 자, 마침내 하인리 4세가 2명원의 수영원만 거느리고 내가 머물고 있던 카노사에 찾아왔어. 황제는 적대적이거나 오만한 기색이 전혀 없이 성문 앞에서 활동을 빌었다오. 사진 자료. 그러니까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로부터 파문당했던 황제가 결국에는 신성 로마 제국의 제후들로부터도 지지를 잃게 되자 교황이 머무는 카노사 성에 찾아가서 용서를 비는 이게 바로 카노사 성에서의 황제의 굴욕이다라고 해서 카노사의 굴욕이라고 이제 이름이 붙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카노사의 굴욕에서는 이 사건에서는 누가 이 교황과 황제의 다툼에서 누가 이긴 거예요? 그렇죠. 교황이 이겨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기서 잘 보셔야 될 것이 지금 현재 카노사의 굴욕의 그래프가 여기입니다. 시기적으로. 교황권과 황권이 팽배한 시기예요. 그러니까 교황권이 특히만 높다라고는 할 수는 없고 황권이
황제권이 특히나 높아 이런 건 아니지만 교황권이 서서히 오르막길 상승세를 타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왕권은 황제권은 서서히 하락세를 가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때 한참 싸우고 있을 때예요. 카노사의 굴욕으로 인해서 이때는 황제가 먼저 사죄를 했지만 또 뒤이어서 금방 또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카노사 사건 이후에 또다시 이 교황권과 황제권이 대립을 합니다. 카노사 사건 이후에. 그래서 황제파와 반황제파가 이제 먼저는 내란이 일어났는데 여기서 하인리 4세가 이제 그 황제파의 반황제파의 그 대립 상황에서 그 이겨요. 그래서 승리한 하인리 4세가 이탈리아에 가서 새로운 교황을 세워버려요. 새롭게 교황을 자기가 세워놓고 대관식을 받습니다. 그러면 교황 그레고리우스 지금 쫓겨난 상황이죠. 그래서 이 교황 그레고리우스가 또 필신을 해서 노르만의 보호를 받기도 하는.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둘이 싸우는 상황이 연출이 되는 거죠. 이때는 황제가 졌지만 교황이 이겼지만 그 이후에 바로 또다시 그 1080년 경에는 하인리 4세가 또다시 그레고리우스 7세를 내쫓아버리는 또 이런 모습도 보입니다. 계속해서 지금 무엇 때문에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성직자 서임권을 가지고 싸우고 있는 상황이에요. 결국에는 이 서임권이 어떻게 해결이 되느냐? 바로 이 보름스 협약으로 일단락됩니다. 자, 지금 현재 계속해서 황제랑 교황이 카노사의 굴욕뿐만 아니라 카노사의 굴욕 역시 뭐 때문에 싸우고 있어요? 성직자의 서임권 문제를 가지고 싸우고 있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결국에는 전체적으로 이제 해결이 됩니다. 이 사건 이후로 계속해서 이제 황제와 교황권이 다투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결이 되느냐? 서임권 문제가 뭐 교황과 이제 황제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 있는 여러 왕들과도 이러한 그 갈등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리고 영국뿐만 아니라 뭐 그 프랑스 그다음에 이제 독일. 이건 이제 독일의 왕 자체가 황제니까 카노사의 굴욕은 이 두 사람의 다툼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서임권 문제가 나름대로 하나씩 해결이 돼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독일과의 이 해결 협약을 이제 우리는 보름스 협약이다라고 그렇게 배우는 겁니다. 알겠죠? 영국과도 해결, 프랑스와도 해결, 다 전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해결이 됐냐면 결론은 이거예요.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 먼저 이야기를 하고 사료를 보여드릴게요. 결론은 국왕이 가지고 있는 성직자의 서임권을 누가 차지해요? 교황이 차지해요. 여기까지는 교황이 원하는 바를 이루었어요. 하지만 국왕이랄지 황제가 모든 걸 이룰 수는 없잖아요. 반대로 성직자는 국왕의 봉신이 된다. 이러한 핵심으로 대체적으로 비슷하게 영국, 프랑스, 독일 모두 다 서임권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보름스 협약 역시 그렇게 교황의 성직자 임명권을 인정하는. 하지만 뭐는 다시 국왕이 가져갔어요. 성직자는 하지만 누구의 봉신이 되는 거야? 국왕의 봉신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성직자의 주군이 국왕이 되는 거죠. 서로 주고받는. 교과서에 그 내용이 이렇게 써져 있어요. 자, 보름스 협약 1122년에 황제와 이제 교황과의 협약입니다. 황제가 가진 성직자 서임권을 교황이 차지하는 대신에 성직자는 황제의 봉신이 된다. 이해되셨죠? 이게 보름스 협약. 자, 간단하게 다시 한번 결론만 이야기를 합시다. 계속해서 성직자의 서임권을 가지고 이렇게 싸워오던 이 황제와 교황 간의 성직자 서임권 문제가 결국에는 대표적으로 보름스 협약과 같은 내용을 보면 아시다시피 어떻게 일단락이 됐어요? 이제는 교황이 성직자 임명권을 가져가는 것으로 끝난 겁니다. 지금 현재 교황이 서서히 상승세를 타고 있어요. 맞죠? 보름스 협약까지 내용 이해되셨죠? 교황권이 점점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구나.
마지막에 이제 결정적으로 이 교황권에 서서히 올라가다가 13세기가 되면은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의 교황이 이노켄티우스 3세예요. 이노켄티우스 3세가 이렇게 쓴 편지가 사료로 남아 있어요. 달은 태양으로부터 그 빛을 얻는다. 그 효과나 크기와 지위는 태양만 못해. 이와 마찬가지로 왕권은 그 위엄을 교황권으로 얻는다. 그러므로 왕권은 교황권을 침범하면 왕권의 빛이 약해질 것이고 왕권이 교황권으로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 빛은 커질 것이다. 한마디로 교황은 해다, 황제너는 달이야 라고 하면서 교황권의 전성기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료입니다. 이노켄티우스 3세 기억하세요. 그런데 이랬던 전성기를 찍었던 교황권이 서서히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죠. 왜 그랬느냐? 자, 이거는 다음 시간에 배울 거지만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요. 11세기부터 13세기까지 이제 이슬람 세계와 여기 있는 크리스트교 세계 사이에서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요. 그리고 이 십자군 전쟁을 처음 주장했을 때가 바로 서서히 교황권이 상승세를 사고 있었던 이때 당시에 이제 교황 우르반 2세라는 사람이 클레르몬 공의회에서 십자군 전쟁을 우리가 보냅시다. 십자군들을 보냅시다. 라고 하면서 십자군 전쟁을 도모하거든요. 그래서 이 상승세를 타서 실제로 십자군을 보내서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11세기부터 13세기까지. 근데 21세기에서 13세기까지 일어났던 십자군 전쟁이 완벽하게 실패를 거둡니다. 전성기를 찍었던 교황권의 완전한 그 실추의 대표적인 이유가 되겠죠. 그리고 때마침 바로 뒤이어서 흑사병이 찾아와요. 로마가 아니죠. 그 유럽 중세 시대를 뒤흔들었던 엄청난 두려움을 떨게 만들었던 인구의 반틈 이상이 죽어나갔다고 하는 흑사병이 세상이 이제 흉흉하게 되는 거죠. 이러면서 이러한 원인으로 인해서 교황권이 완벽하게 실추되는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자,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면서 이제 서서히 교황권이 약화되는 와중에 이제 다시 한번 왕권이 교황에게 또 이렇게 도전하는 사건이 하나가 터집니다. 그게 바로 이제 아니니 사건이라는 사건인데 뭐 때문에 이제 결국에는 일어난 사건이냐? 야, 너희 국내 성직자 세금 내. 라는 것 때문에 결국엔 돈 때문이죠. 선생님 말했죠. 모든 전쟁은 돈 때문이라는 거. 경제적인 이유라고 제가 이렇게 항상 얘기를 하잖아요. 국내 성직자에게 과세를 하려고 하면서 이 사건이 터져요. 왕권과 황제권 사이에. 자, 이 아니니 사건뿐만 아니라 이 아비뇽 유수 역시 이 전까지 모든 이 카노사의 굴욕이나 보름수 협약은 모두 다 누구와 누구와의 관계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어요. 그 신성 로마 제국이니까 독일이죠. 독일의 황제와 교황 간의 대표적인 사건을 보여주는 사례라면 이 아니니 사건이랄지 아비뇽 유수는요. 프랑스예요. 프랑스. 이제 프랑스의 왕과 황제 황제가 아니죠. 교황과의 다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이 정치적으로도 교황이 아닌 황제가 이름은 황제였지만 서서히 신성 로마 제국이라는 이 틀도 계속은 있지만 힘이 어때? 약해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주요 사건이 왕권이 프랑스와 교황의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아비뇽 유수 역시 프랑스의 왕과 황제의 이야기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결국에 결론만 이야기를 하면 과세 이 아니니 사건에서 그 필립 4세와 보니파키우스 8세의 다툼에서 필립 4세가 이겨요. 아니니로 진군을 해버려가지고 이 보니파키우스가 거기에 머물고 있었는데 교황을 사로잡아 버립니다. 그래서 결론만 이야기를 하면 필립 4세가 삼부회를 소집을 합니다. 여기서 삼부회라는 거는 이제 성직자, 귀족, 평민 이렇게 이 출신으로 이제 구성이 된 3신분회 이게 이제 3부회인데 이 3부회를 소집을 해서 필립 4세가 지지를 얻어내요. 그러면서 교황청을요 프랑스의 아비뇽으로 옮겨버려요. 자기들의 세력하에. 그러니까 70년 동안 이때부터 프랑스 왕의 통제하에 있게 됩니다. 그게 바로 아비뇽 유수예요. 아비뇽으로 교황청을 옮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고대에 있었던 성경에 보면 바빌론 유수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사건이 있죠. 바빌론 유수, 교황청의 뭐 바빌론의 유수다라고 해서 이름을 아비뇽 유수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약 70년 동안 프랑스 왕의 통제 아래 있게 돼요. 교황청이 프랑스의 아비뇽으로 옮기게 된 이게 바로 아비뇽 유수예요. 이해되셨죠? 대표적으로 이 아비뇽 유수가 상징하는 바가 뭐겠어요? 교황권이 완전히 나락으로 황권에 비해서 떨어지고 있구나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 이후에 다시 교황청이 로마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이제 이 안에서도 로마파, 그러니까 이탈리아파 추기경 자체가 로마파, 프랑스파 이렇게 나눠지고 있는 세력 다툼의 상황 속에서 결국 어떤 머리 아픈 사건이 벌어지느냐? 로마에서 아비뇽에서 각각 교황을 선출해버리는 머리 아픈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해되셨죠? 이게 바로 교회 대분열 사건이에요. 로마, 아비뇽. 그럼 교황이 2명이 되어버린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죠. 이해되셨죠? 교회의 권위가 완전히 실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이후에 물론 피사 공의회라는 1408년에 공의회를 열어서 양측 교황을 모두 다 폐위하고 새롭게 교황을 선출을 합니다. 새로운 교황을. 이게 안 되겠다 한 거죠. 자기들도 교회 입장에서 교회 대분열이 그 교회 권위만 실추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알렉산더 5세라고 해서 새로운 교황을 선출을 하는데 기존의 2 교황들이 폐위를 됐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가 않아요. 교황이 오히려 3명이 되어버리는 더 머리 아픈 상황이 연출이 됩니다. 기존의 교황 분열이 돼서 3명까지 엄청난 분열 장기화. 그러면서 뭐 계속해서 뭐 아비뇽 교회를 뭐 지지하는 세력, 프랑스, 에스파냐, 스코틀랜드는 아비뇽 교회를 지지하고 또 로마, 이탈리아, 영국, 네덜란드, 뭐 신성 로마 제국은 로마 교회를 지지하고 이게 이제 더 머리 아픈 정치적인 사건으로까지 이렇게 발전해 버리는 교회의 대분열. 이게 교회의 대분열입니다, 여러분. 자, 안 되겠다. 아까도 어땠어요, 여러분? 세속화되자 교회 정화를 하기 위해서 클리니 수도원이 등장을 했던 것처럼 이 교회의 대분열로 인해서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교회의 개혁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교회의 개혁의 움직임이 보여지는 것이죠. 선생님 심표를 안 찍었는데 14세기에 위클리프라는 사람이 영국의 신학자였는데 위클리프라는 사람이 한번 교회 개혁을 주장을 하고요. 그리고 또 뒤이어서 15세기에 후스, 보헤미아에서 후스라는 인물이 교회를 비판을 합니다. 교회를 비판을 해요. 교회를 개혁하려는 움직임인 거죠. 위클리프는 뭐라고 주장을 하느냐? 성경을 중시하자라고 주장을 해요. 성경을 중시하자. 위클리프의 주장이 여기요. 옥스퍼드 대학의 신학 교수, 교회의 교회 사치를 공격하면서 유명해졌는데 크리스트 교도는 교회와 성직자의 가르침에 따르지 말고 성경의 가르침에 따르라. 그러니까 정말 기존 세력에 완전히 도전하는, 기득권 세력에 도전하는 옳은 말을 하는 사람인 거죠. 심지어 어떻게 주장을 했느냐? 아니, 예수께서는 교황청이나 추기경 회의를 설립하셨단 말이 어디에도 기록이 없다라고 말씀을 해요. 예수께서는 반드시 교황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셨다라는 거죠. 이로부터 결론을 내리건대 계속 싸움만 하고 있는 지상의 교회, 오히려 교황이 없는 편이 낫다. 우리는 어디에만 충실하면 된다. 성경의 가르침에만 충실하면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 위클리프의 주장이 맞는 말이긴 하지만 여러분 완전히 위험한 말이죠. 어때요? 그 기득권 세력의 교회나 교황이라는 기득권 세력에 완전히 도전하는 것과 다름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위클리프가 또 무엇까지 주장을 했냐면요. 죄를 범한 성직자가 집전한 성사는 무효야. 그리고 그 화채설까지도 부정을 합니다. 화채설까지도.
그리스도의 영적인 존재일 뿐 포도주나 빵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야 라고 하는 이러한 학체설까지 부정을 하는 완전 정말 너무나 앞서가는 주장을 하는 이 위클리프의 주장. 뒤를 이어서 이 후스가요, 위클리프의 주장에 뒤를 이어서 15세기의 보헤미아에서 이제 또다시 계속해서 신앙의 핵심은 성경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뒤를 이어서. 하지만 모든 거를 위클리프의 주장을 받아들인 건 또 아니에요, 후스가. 아까 말한 그 위클리프의 그 성체 성사에 대해서는 또 반대를 해요. 이거는 오히려 꼭 필요하다. 그러니까 약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결론만 이야기를 하면 둘 다 뭐야? 성경. 신앙의 핵심은 뭐다? 성경이다. 라고 하면서 주장을 해요. 그리고 더욱더 나아가서 면벌부 판매를 반대하면서 이제 완벽하게 엄청난 사실은 지지를 얻어요. 그리고 이게 또 이제 후스 운동이라고 해서 정치적인 내용까지도 접목이 되면서 이제 그 독일, 여기 후스라는 사람이 보헤미아 출신이잖아요. 근데 이 보헤미아 왕국이 그 독일에게 지배를 또 받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보헤미아의 또 그 민족주의 운동, 그 반봉건적인 민족 운동과도 또 결합을 하면서 후스 운동이 또 일어나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나중에 가면 종교개혁의 그 선구가 되어 버리는데, 이거는 이제 나중에 그리스도교에 대해서 훗날 제가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고, 결론만 이야기를 할게요. 결국에는 콘스탄치 공의회가 열립니다. 교회가 이제 너무나 이 교회 개혁 주장뿐만 아니라 뭐 지금 현재 3명의 교황까지도 선출되어 있는 머리 아픈 상황에서 공의회가 열려요. 콘스탄치 공의회. 자, 개최의 목적이 뭐였냐? 교회 분열 종식하자. 교회 분열 종식하자. 그 다음에 이단 척결하자. 이단 척결하자. 그리고 교회 개혁하자. 뭐 이런 내용을 목적으로 열리죠. 그래서 결론, 교회 대분열 수습합니다. 대분열 수습해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교황을 이제 선출을 하는데, 제가 지금 뭐 때문에 지금 이렇게 그 교황의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마르틴 5세요. 마르틴 5세. 결국에는 새 교황을 모두 다 폐위시키고 새롭게 마르틴 5세를 선출하면서 대분열 수습합니다. 그리고 로마 교황을 이제 인정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위클리프랄지 후스 있죠. 아까 그 교회 개혁 주장했던 인물 둘 다 이당은으로 규정하면서 후스 화형에 처해버려요. 이제 이게 나중에 결국에는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게 나중에 종교 개혁의 불씨가 돼요. 불씨.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종교 개혁 나중에 조만간 배울 건데, 이게 해결하지 않고 바로 기득권 세력에 의해서 눌러버리기 때문에, 화형시켜 버렸기 때문에 종교 개혁의 불씨가 됩니다. 옳은 말, 성경이 핵심이다. 난 이런 옳은 말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그래서 콘스탄치 공의회 해결한 부분, 그리고 나중에 문제가 될 만한 부분 2개에 대해서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해됐죠, 여러분? 그리고 이제 그 뒤를 이어서 이제 이 콘스탄치 공의회에서 결국에는 어떠한 내용들을 이제 주장을 하게 되냐면, 공의회라는 거 자체가 교황의 절대권을 좀 억제하고 대의제적인 종교회의라는 이름으로 공의회라는 거를 이제 그 교회 운영의 중심 기구로 삼자. 그 당면한 앞으로의 계속해서 종교 개혁이 있다면 공의회를 우리가 열자라고 하면서 이제 결론을 내려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근본적인 그 문제를 콘스탄치 공의회에서 해결을 못했기 때문에 우선은 모든 개혁이 완수될 수 없다. 자기들도 이제 인정을 한 거죠. 모든 개혁이 완수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당장 완수될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빈번하게 개최하자라고 하면서 공의회의 정기적인 소집만을 결정한 채로 이렇게 그냥 끝이 나버립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콘스탄치 공의회 사료 이제 한번 봅시다. 이게 이제 콘스탄치 공의회의 선언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주제가 뭐예요? 실추하는 교황의 권위죠. 해결이 되지 않은 거예요. 화형 처해버리고 후스.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이제 부랴부랴
교회의 대분열은 어떻게 새로 선출을 하면서 수습은 했지만 교황권은 완벽히 바닥으로 떨어져 버리는 이런 결론으로 이제 15세기가 초반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해되셨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크리스트 교회에 대해서 종교개혁 이전까지 이야기를 결국에는 이것이 종교개혁의 불씨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로 오늘은 마무리를 하면 되고요. 여러분들은 이 큰 축을 머릿속에 딱 그리시고 교황권이 13세기에 전성기를 찍었다는 거, 이노켄티우스 3세, 카누사의 굴욕과 보름수의 협약, 교황권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그리고 이때 이제 11세기부터 13세기까지 십자군 전쟁이 일어났다라는 거, 클르르몬 공의회까지 이렇게 기획을 하시면 되고, 이 이후에 십자군 전쟁이 실패하면서, 그리고 14세기에 흑사병 이렇게 되면서 이제 아비뇽 유수, 그리고 교회의 대분열, 그리고 콘스탄치 공의회까지 교황권의 실추 이런 것 그래프와 함께 사건들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 고생하셨습니다.